자, 아파트값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까요? 지금은 줄었고요. 이제 다시 빨라지긴 할 건데 2023년 하락세는 22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렇게 생겨먹은 게 부동산 사이클인데 장기적 우상향 쬐끔 한다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이클은 원래. 근데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시점이 언제냐? 2018년이었다. 원래 사이클상. 그래서 사이클상 28년에 하락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원래 본격 하락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1월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래 이럴 때 하이먼 미즈키처럼 이렇게 한번 잠깐 반등할 때는 있어요. 요게 2019년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버렸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가 떨어졌다. 금리가 워낙 빨리 떨어졌으니까 거의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원래 20년쯤이면 또 심리 죽어야 되는데 그때 막 그런 이야기 했죠. 전세 대란 난다. 이게 20년 8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20년 5월부터 전세 대란은 이미 나고 있었어요. 이거 저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이 재빨리 빠진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천천히 요게 이제 여기 이 모양이 요때 이제 슬슬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규제 막 풀어주고 DSR 우회해주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심리가 잠깐 나오면서 요게 좀 길어지는 거예요. 뭐 심하면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핵심은 뭐 때문이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DSR 때문이라고 그랬죠. DSR이 규제가 40%인데 지금 실수요로 처음 진입하는 수요들 결국에는 집이 이렇게 있고 갈아타기로 올라가려면요 실수요로 처음 들어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DSR 한 5, 60%는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집값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 40%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엄청나게 풀면서 지금 뭐 6억이야 이런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팔고 갈아타기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이 팔고 똘똘한 채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사든지. 사실은 떨어질 때는 그쪽에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거 사는 건 띨띨한 채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풀자마자 왜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그 전에 안심전환대출은 인기 별로 없었는데 조건 차이예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떨어져야 할 시기에 더 올랐다고 그랬죠. 지난 수년간 특히 지금 청년층 특히 한 30대 초중반 30대 후반까지 어땠어요? 막상 부동산에 관심을 내가 바로 갖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거저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집에서 독립할 때 보통 이럴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데 독립해야 될 시기에 딱 부동산을 보니까 계속 오르더라. 그때부터 계속 오르니까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일찍 들어갔더라도 한 2011년 12년 이때쯤 보더라도 그때쯤에 이제 슬슬 바닥으로 가고 있었죠. 13년쯤이 바닥 13년 14년이 바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믿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 누가 많이 받았냐 했을 때 청년층들이 많이 받았다. 목적은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물론 새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청년층이 많이 받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뭘로 많이 받았어요? 이자 싼 데로 갈아타느라.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는데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금매가 들어가고 금매가 들어가면서 호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막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대급 고점이 찍혔는데 10년 뒤에 다시 그 고점이 찍히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요것만 빨리 빠진 거예요. 근데 원래 사이클상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갔을 때 점점 더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를 들어 30억짜리가요.
20억 됐다가 지금처럼 잠깐 뭐 22억 반등한다고 칩시다. 데드캣 바운스 난다고 칩시다. 그랬다가 다시 15억 10억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원래 적정가가 10억이었는데 거품 너무 많이 쌓인 거죠. 그러면요, 자 30억 가진 사람이 10명이라면 20억 가진 사람들은 30명은 돼요. 여기서 다시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2명이죠. 그냥 똑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러다가 여기까지 하면 여기는 한 50명 되고요. 요때 하면 100명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매물이 나오더라도 요때는 공급 과잉이죠. 요때는 적정가가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살 수 있는 수요도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지금 팔지 못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지금 부채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값 상승이 역대급이고, 이 역대급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건 뭐다?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왜 갑자기 튀었다? 전세 가격은 원래 실수요들이 사는 금액이에요. 실수요들이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내가 여기를 거주를 하겠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세가 실수요가 사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많이 쌓인 게 거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곳들만 거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2008년 이전이죠. 요거는 2008년 이전이다. 왜냐면 무엇이든지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황에 따라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언제? 저금리 때.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언제 풀었느냐? MB 때부터 풀었죠. 전세 시장에 레버리지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에도 금리에 따라 거품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까지도 금리에 따라 거품이 생긴 거죠. DSR 시행도 굉장히 늦어졌고. 그러니까 DSR이 뭐냐? DSR은 소득 대비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로 대출을 내주겠다 하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빚을 아예 안 내주던 때보다는 거품이 좀 더 빨리 쌓이겠지만, 소득에 대한 제한을 주게 되면요, 거품이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소득 대비로 높게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DSR을 외국에서는 다 시행을 했죠. 그 DSR이 왜 시행이 됐느냐? 바젤3에 따른 미래 손실 대비로 시행이 된 것인데, 미래 손실 대비를 왜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해요. 파산을 한 게 우수수 몰리면요, 그게 금융권의 부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리먼 브라더스 은행 무너지면서, 그때 그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왜 무너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왜 터졌어요?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빌려준 거예요. 과거 일본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일본도 LTV 막 120%씩 내줬죠. 이거는 갚을 능력 볼 필요 없어요.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요거 10억짜리 사놓으면은 그 당시에 일본 보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죠. 한 1년 뒤면은 15억 20억 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못 갚아? 이거 16억에 경매에 팔아보자. 그럼 내 돈 12억 플러스 알파 이자 회수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 기업들한테 마구 빌려줬죠. 그러다가 회수할 시기가 오니까 터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똑같이 터졌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갖다 주기만 하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숙하는 사람들도 쉽게 집 살 수 있었어요. 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회수가 안 되겠다, 저 사람이 계속 연체한다 싶으면은 집을 팔아서 경매 넘기면 받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끌로 온 거예요. DSR이 늦어졌으니까. 그래서 얘 터지고 나서, 얘 터질 땐 몰랐죠. 일본만 터졌으니까. 근데 얘 터질 때는 다 알죠. 미국이 터지니까 우수수 다 터진 거. 그 당시에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집값 거품 꼈으니까, 일본 빼고. 그러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협약이 바젤3죠. 바젤3에서는 나온 게 뭐예요? 은행은 미래 손실을 대비를 해라. 미래 손실을 대비하는데 L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집값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 집값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은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미래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DSR이에요. 집값의 40%는 굉장히 많이 빌리는 건데 DSR 그 당시에 55%예요. 코로나 터질 당시에. 그러니까 55%로 빌려서 연끌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 우수수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수수 터지는 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수요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건 뭐 때문이에요? DSR을 우회해 줬으니까. 특례 보금 자리론으로. 그럼 특례 보금 자리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9조 4천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44%가 사용이 됐대요. 원래 요거 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때 시행되기로 했는데 2월 28일까지 즉 11분의 1 정도 11분의 1 정도 지났는데 벌써 44%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가게 된다면 4월이면은 예산 부족으로 종료되겠죠.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면은 DSR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50년 주담대. 미친짓이죠. 이것도 우회일 뿐이죠. 결국엔 DSR에 들어가죠. 최증식 주담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우회할 뿐인 거예요. 우회하는 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래서 아예 DSR 규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DSR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대출이 들어가니까 지금 DSR 막 50% 60% 받아가지고 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려는 사람들 여력이 되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려는 사람들도요. 21년에 산 사람들은 20년 가격에 못 팔아요. 팔면 망하니까. 그래서 잘 안 팔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망하는 건데 20년, 21년에는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대급으로 따져보면. 여태까지 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 20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않도록. 예를 들어 내가 15억에 샀어요. 집값이 30억까지 올라갔다가 20억까지 떨어져도 나는 팔 수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억에 산 사람은 30억까지 올라갔다가 20억까지 떨어지면은 팔기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최대한 버티려고 그러죠. 근데 그 버티는 사람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항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거품이 빠지고 나면은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게 워낙 경제 붕괴가 심하게 되면은 일본처럼 가게 되는 건데 집을 안 사요. 그냥 임대료 내고 살래. 이런 느낌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싸게 내놓기 힘드니까. 반대로 수요는 싸질수록 여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이 끝난 시기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떨어지면서도 중간중간 저항선이 생겨요. 왜? 이쯤 되면 바닥이겠구나. 이쯤 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규제 풀어주는데 이렇게까지 대출 풀어주는데 이러면서 중간중간 저지선이 생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길어야지 한 4월? 4월까지 가면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조금 더 버틸 수는 있겠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서 하락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는 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속도가 멈출 시기가 아니라 조금만 더 지나면 또 다시 빨라질 시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사실 진짜 집 산 사람들 2013년 14년 이때 산 사람들한테 너무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더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팔아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총 거래량이 주택 총량에 비해 봤을 때 어떠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2015, 16년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다시 슬금슬금 또 가속이 되겠죠. 왜? 그때는 더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규제는 이제 강남 3구 풀어주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DSR 우회한다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또 시행한다? 물가를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유동성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정부가 세수가 적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부 대출을 늘려가지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윤 정부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은 문정부를 제일 많이 깠던 게 첫 번째가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정부 부채였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잃겠죠.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봤을 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저것도 보면은 쭉 떨어진 게 아니라 으아 덜컹 으아 덜컹 으아 덜컹 이렇게 하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덜컹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